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4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LNS 등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뉴스 조우진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난 주말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에 이어서 일요일 독일 총리 방한, 그리고 어제는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까지 가진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교 슈퍼위크의 종지부를 찍은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유럽연합의 두 정상, 그러니까 EU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건 11년 만에 또 처음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같이 진짜 우리나라를 방한한 게 이제 언젠가 찾아봤더니 흔히 말씀하신 대로 11년 전이었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시간 이제 샤를 미셀 EU 상임의장 그리고 이제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이죠. 이제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EU 간의 이제 외교장 간 전략 대화를 신설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EU의 두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이고요.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 협력 공약이 좀 몇 가지 나왔습니다. 다양한 공약들인데요. 몇 가지만 좀 다뤄보면은 우리나라와 EU의 외교장관 전략 대화 신설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EU의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EU와 우리나라의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 등이 있습니다. 또 경제 안보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EU의 최대 규모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죠.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게 있는데 준회원국 가입에 대해서 본 협상이 개시되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95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EU와 어떤 첨단 혁신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협상이 언제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EU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협력 확대는 분명히 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결과물이나 실제로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관련주들이 혹시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EU 정상회담 전에는 탄소 배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또 목소리가 우세했는데 지금 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유럽 3개국에 그러니까 발틱 3국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사절단 파견에 따라서 좀 주시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EU를 통해서도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은 경제사절단 파견에 대한 이슈는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 전지, 바이오, 원전 등의 산업 및 그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좀 모색하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이제 이 경제사절단에 이번에 포함이 된 기업들은 SK 그리고 한수원, 셀트리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동사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이달 말쯤에 미국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승인이 된다 하면은 7월부터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의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이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매출 반영은 약 2024년 정도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단기적인 부분을 통해서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줄기는 하지만은 장기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장시간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장시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하반기까지는 계속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판매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8일 날 상파울루에서 램시마 SC 출시에 대한 기념 행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출시가 되게 된다 한다면 본격적으로 매출적인 부분들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중남미 지역으로 출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같이 연관돼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양 두 종목 모두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4월부터 계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추세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러면은 일단 뭐 상반기까지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보세요?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0% 이상까지 보고 있고 셀트리온도 한 10% 이상까지 보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셀트리온은 한 25만 원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현 구간에서 아마 10만 원까지는 좀 하반기까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뭐 올해까지는 25만 원 도달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사안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국내 항공사 두 곳이 합병을 하는데 왜 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의 큰 기업이 독식을 하면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이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돼야 하니 해외 심사를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대한항공의 미국 법무부가 좀 강하게 태클을 걸어놓나 봐요. 네, 저도 이혜수 앵커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한데 왜 미국의 항공청도 아니고 법무부가 나서나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내부를 알아봤더니만 법무부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2위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하고 델타항공, 미국의 델타항공은요. 서로 스카이팀을 공유가 돼서 표를 예매하거나 여행에 서로 이제 성수기 때는 비행기도 빌려주고 그런 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 미국의 2위인 유나이티드 누구랑 손을 잡고 있냐면 아시아나하고 잡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행 중에 스타 얼라이언스 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인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파워풀한 파트너십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부한테 요청한 거죠. 저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쳐지면은 미주 노선의 거의 80%, 90%가 독점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 여행 가신다. 어느 항공사 타겠습니까? 우리 대한항공 타겠습니까? 안 그러면 외국 여행사 타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10시간 이상 가는데 어떻게 외국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대한항공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국제선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LCC, 저비용 항공사죠. 에어프리미어가 있다. 우리가 독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0% 이상 미주 노선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대한항공은 굉장히 큰 암초에 걸렸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실질적으로 무산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건 단정진 건 아직 아닙니다만 앞으로 한두 달 내로 어떻게 좋은 묘안을 찾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 보면 지금 최저가가 10,000원, 현재는 12,000원 구간에 있거든요. 오늘장에 나온 또 뉴스에 따라 어느 정도 하방 변동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또 뉴스에 따라 그 하방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에 봄직한 전략이 또 유효할지는 계속해서 저희 투자뉴스 시간에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도 항공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항공사죠. 제주항공의 최대 주주가 110만 주를 담보로 뭐 대출을 했다라는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뭐 급하게 자금 수혈이 필요한 걸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담보로 주식담보로 대출받은 공시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뭐 좀 전에 해석하신 대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가가 만약 추가로 하락한다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담보를 갖다가 잡는 그 주체 입장에서는 주가가 사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담보대출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재벌들과 관계된 기업이라면 아주 허다하기 때문에 재벌들은 이런 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가 시점이 이제 그 저점이기 때문에 이때 담보대출로 현금을 갖다 챙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익에 창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AK 홀딩스가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데
제주항공이 110만 주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50억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제주항공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6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36% 상승했지만 YTD 올해 주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5.7%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주항공이 LCC이고 그럼 리오프닝의 수혜주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TD까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제주항공이 올해 주가를 보면은 주가 많이 안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K홀딩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시를 활용해서 제주항공이 리오프닝이고 그리고 2분기 연속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랐고 그럼 주가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관점에서 AK홀딩스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항공에 좀 더 말씀드리면 제주항공이 이제 그 LCC인데 LCC는 당연히 중국이랑 일본에서 어떻게 이제 교류가 되고 얼마만큼 승객이 오고 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주항공은 일본에서 승객 점유율이 우리나라 국내 국적사 모두 합치면은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주항공의 매출과 주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뿐 외에도 태국과 필리핀 노선에도 제주항공이 2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LCC 전체로 치면 제주항공이 1등이고 그다음에 노선별로 치면은 일본 노선에서는 모든 국적사를 통틀어서 1등이고 태국과 필리핀 노선에서는 모든 국적사를 통틀어서 2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오이타 노선을 신규로 취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무엇이냐면 규모의 경제가 키울 수 있다. 동일한 시스템과 동일한 파일럿과 스튜어스를 갖고 또 한 번에 이제 노선을 갖다 신규로 취향하면 그만큼 매출이 발생하고 이거는 주가 반등에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될 거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담보대출 공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후에도 추가로 다른 담보대출 공시가 나오면은 이 담보대출 공시가 자금의 수요의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특별히 최대 주주라면은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는 또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했다라는 공시 내용 체크해봤습니다. 제주항공의 공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전날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쓴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단행하자 그 효과가 이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 걸까요? D램 장기 계약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아무리 감산해봤자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사실상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안 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삼성이 그냥 고작 그 한마디 그냥 우리 감산이 생각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한마디 한번 던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가 당연하고요. 그냥 그대로 주식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산을 기조로 이제 D램 수급이 정상 수준에 근접하면서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계약 문의가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반등 시기를 두고 뭐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D램은 3, 4분기가 될 것이다. 뭐 낸드는 4, 4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과 서버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D램 제조사들이 장기 공급 계약 문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스마트폰과 서버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좀 많이 우리가 관심 밖에 있었던 스마트폰 쪽도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 4분기를 D램의 업황상 바닥으로 보는 고객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언제 하고 언제 돈을 푸는지를 잘 지켜보시라 그랬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충분히 신호로 여러분들 캐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에 투자 확대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세대 D램 규격이죠. DDR5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아직 뭔가 일반화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신제품 출시다 여러 가지가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많이 확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수요 받는 기대감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조사 기관 테크인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D램 시장은 올해 59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700억 달러로 한 18%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역시 같은 기간 360억 달러에서 21% 성장한 44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고 제가 삼성전자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항상 기저에서 깔리고 있는 거 현재 당장 주가 보지 마시고 기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원래 1분기가 비수기 더하기 항상 6개월 이후에 주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6개월 후에 반도체 경기가 분명히 돌아섰을 것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 특히 스마트폰과 이 서버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올랐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올랐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반도체는 이제 하반기 더 나아가서 이제 6개월을 선행하는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앞으로 좀 기대해 봄직하다라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하루빨리 7만 전자 회복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장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어제 수급은 반도체에만 돌았던 건 아니었죠. 이어지는 이슈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적극적인 조선주 쌍끌이 매수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던 가운데 조선주들이 모두 함께 올라줬습니다. 실적 개선 이야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나 봐요. 예, 그렇죠. 사실 어제 시장도 좋았습니다만 특히 조선주 굉장히 그 상승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처럼 조선주들의 큰 폭 상승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뉴스인 전략에서 금년 초부터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1번 실적입니다. 현대조선해양이라든가 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이 모두가 다 흑자 전환이 됐고 거기다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처럼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3, 4년 동안 힘들었던 조선업이 드디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갔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게는 5%, 높게는 11%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급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즉 실적이 좋은 데다가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조선 인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 총원위에서 꾸준하게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말씀 아시죠? 금덩어리 위에다 꽃을 얹는 건데 자 이렇게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정부도 지원하는데 뭡니까?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물론 어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 1년 동안 주가 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막 탈피하는 위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산업,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이 5대 업체는 최소한도 10%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도 포트 안에서 한 10% 정도는 비중을 실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조선주 탑픽을 여쭤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워낙 좀 희망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주가 흐름만 보면 참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니까 아 이거 진짜 조선주는 희망 고문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선주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이었으면은 들고 가지 않는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좀 매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업황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으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조선 역시 굉장히 좀 한 4년간 되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도 반도체 역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조선도 작년에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부터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막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러한 타이밍을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조선업 그 핵심 인력 유출에 방지하는 제도책을 좀 마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 정책과도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아마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건데, 삼성중공업이 1분기 그 수주 점유율이 58만 7천 GT, 그러니까 11.3%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역시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적자 탈출을 22분기 만에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자 탈출을 22분기 만에 탈출을 한 건데 이게 결국은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재무구조의 개선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1조 2천억 원 발행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당시 때 처량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완판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삼성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증빙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본격적으로 그 주주들에게 약속을 지킨 것이 될 것이고 이제는 빛을 발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 주목할 모멘텀이 이달 말 그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하고 다음 달 15일 통상산업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타르 에너지가 올해 그 6척에서 12척 초대형 LNG 운반선을 발주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도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삼성중공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다른 조선주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4거래 연속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3월부터 연기금이 꾸준히 순매수세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굉장히 너프하게 보시면은 굉장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매우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한 전기차 충전 관련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확장될수록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이 충전 시장. 지금 대기업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건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공간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디까지 성장할지 사실 이 부분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만큼 이제 성장의 폭이 큰 업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중소기업들이 좀 뭔가 이쪽에서 수종 시장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좀 뭔가 선두에 나서길래 아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미래를 봤을 때 좀 좋은 것 같다 했더니 또 대기업들이 바로 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건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그만큼 이제 캐파가 커지고 이제 뭔가 스케일이 커지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엑소모빌이 이제 리튬 생산을 위해서 미국 아칸소주에 약 1,316억을 주고 485.6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매장지를 매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사에는 석유 대신에 이제 이런 리튬 생산이라고 하는데 석유 대신은 아니고요. 같이 하는 거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차 시장 쪽에 혹은 소재나 뭐 이쪽 관련으로 건드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사업의 다각화,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엑소모빌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버크셔가 계속 매입 중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굉장히 유명한 석유 기업인데 탄소 포집 기술이죠. 보통 이제 DAC나 CCUS라고 부르는 탄소 포집 기술을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런 친환경 쪽에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의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대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일반 다른 업종과 업종을 넘나드는 이런 시도가 이제 진행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이 더 캐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뭐 관련주에서 무조건 매수하실 게 아니고요. 거기 매출 구조에서 최소한 30에서 40%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지 관련주를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체크해 보시고 이제 뭔가 핫한 이슈라고 해서 핫한 업종이라 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매출 잘 따져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매출을 따져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내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전기차 충전주 관련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원픽 종목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모트렉스입니다. 네,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월에 자회사에 그 모트렉스 EV가 있습니다. 모트렉스 EV가 전기차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사업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는 지난 3월에 전기차 충전 사업 및 배터리 팩에 대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 모트렉스 EV는 지난해 생산 가능한 공장을 좀 매입을 했고 시험 생산 라인 및 설비 셋업을 이전에 마친 상태였고요. 또한 연내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17일에 모트렉스 EV가 전기차 충전기 3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KC 인증을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모트렉스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외 이 기업은 자율주행으로서도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 배터리 팩,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여러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지금 현재도 뭐 주가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팔방미인 모트렉스에 대해서 추가 잠긴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업이죠. BHI가 공급 계약 체결 관련 공시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BHI가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에서 430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를 수주했다는 공시입니다. 그 최근 매출대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이제 좋은 공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BHI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수력, 오늘 이제 공시 나온 이제 LNG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전 설비를 갖다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 배전 설비를 한다면 발전소에서는 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곳곳에 나누는 게 배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설계, 제작, 설치를 하는데 이 분야에서 아주 특화되고 이제 국내에서 특히 LNG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 갖고 있는 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원전 기업은 원전의 수혜주로 분류되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원전에서 터빈을 갖다 돌려가지고 전기가 생산되면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원전 발전소 안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원전이라는 특수성과 이제 위험한 걸 생각한다면 다른 기업이 해당 산업에 진출하기 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HI는 그래서 그 분야에 아주 독점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BHI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매출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수출 비중이 한 70%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주요 이제 건설사들이 해외에 가서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LNG 발전, 특히 요즘 LNG 발전이 많은데요. 그런 걸 수주하면 BHI가 동반으로 가서 이제 거기다 이제 발전 설비를 갖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출비인 70%가 됩니다. 70% 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BHI가 그 원화 약세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랑 1,300원일 때랑 다르게 돼 있죠. 그에 따라서 BHI가 계속 전체적으로 이제 해지를 갖다 하는데 때로는 해지만은 이제 그 달러가 이제 급락하면은 해지에 대한 그 장부상으로 손실도 기입하기도 합니다. 이건 장부상에서 나온 것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없습니다. 이런 점도 BHI의 환율과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BHI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LNG나 그 다른 발전을 갖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를 갖다 돌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CEO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매일 공신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주목받은 건데 LNG 민영화를 갖다가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LNG 민영화를 한다면 곳곳에 또 다른 이제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역시 BHI의 또 다른 이제 그 매출 통로가 열렸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LNG 발전 민영화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급, 자금이 쏠리는 곳에 한번 주목해보는 기사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남인호 소장님, 그러니까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같은 연기금의 지주회사 매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말 왜 나온 겁니까? 물론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뭡니까? 주주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것이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두 번째는 고배당 정책인데 최근 들어 우리 상장 기업들이 이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머지않아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내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많이 올려줄 것이 기대됩니다. 그에 가장 손을 앞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든가 방금 말씀 주신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